반갑습니다. 오늘 GSAT 필기 특강 소원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는 해커스잡에서 GSAT 추리 강의하고 있는 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GSAT 특강 진행할 추리 김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인사 해야 되죠? 네, 기본이에요. 아, 기본이에요?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 아이거든요. 아 맞다. 네, 저 아이란 아이예요. 얘기 100번 들었는데 네, 아직 적응이 안 되죠. 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아이더라고요. 아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세요? 반가워요. 계시나요? 채팅창이 너무 썰렁한데 한번 깨주시고요. 네. 네, 누가 깨주실지. 그러게요. 네. 뭐 재밌는 게 어디서 하고 있나 봐요. GSAT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네, 계신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네, 오늘 특강에서는 GSAT 이제 시험 문제 유형하고 그리고 대비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좀 보여드려 보려고 그죠?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좀 해결을 해드릴 거라서 여러분 자유롭게 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희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만나 뵙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그래서인지 뜨문뜨문 하신 것 같고 자주 만났어야 그러기도 하고. 되는데. 채팅창 이거 어차피 노는 거니까 이거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질문할 거 있으시면 네,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저희가 적당히 봐가지고 지금 답변해 드리면 좋겠다 싶으면 지금 답변 드리고 네. 좀 이따가 드리면 좋겠다 지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네. 신유형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라고 해서 신유형은 아마 이제 추리 쪽이 맞아요. 될 것 같은데요. 네, 추리에서 그 유형이 하나 바뀐 게 있죠. 근데 그 바뀐 유형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단 단어 유추에서 문단배열 이렇게 바뀐 건데 네. 그게 약간 삼성이 특이한 게 다른 기업 같으면은 언어에 들어와 있을 그런 과목들,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 유추나 뭐 논리추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글 읽고 다음 중 옳은 것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중에 단어 유추라는 과목이 있었고 뭐 적으면 2문제, 많으면 뭐 6문제까지도 나오는 그런 과목이 그런 이제 유형이 있었는데 네. 그게 없어지고 문단 배열로 바뀌었어요. 문단이 한 4개 정도 주어지고 이것을 글의 흐름에 맞게 순서대로 나타내 봐라. 뭐 그런 유형이거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어려웠다 이런 분들은 많이 없었고 이런 것도 나오네? 뭐 이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상반기부터 바뀐 겁니다. 네. 추리 쪽 근데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추리가 유난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네. 기업 같으면 네. 뭐 추리 그래 이렇게 퀴즈 좀 풀어보자, 아니면 뭐 도형해보자, 네. 뭐 이런 식 도식해보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할 텐데 삼성 추리 다 잘해야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뭔가 지금 정말 선생님처럼 만능을 뽑는 아니 저는 삼성 GSAT를 잘합니다. GSAT 추리를 네, 잘하시네요. 추리를 잘합니다. 네, 네. 맞아요. 추리는 제가 잘합니다. 네, 맞아요. 네, 추리는 제가 잘해요. 진짜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푸는 거 보면 착착착 네. 탁. 네. 선생님도 착착착 하기잖아요. 네. 뭐 정해져 있는 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네. 해야죠.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종익국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GSAT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 네, 봐요. 들어가 보죠. 네. 일단 먼저 GSAT 상반기에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저희가 적어놓긴 했는데 네. 실은 그렇게 큰 이슈가 없긴 했어요. 네. GSAT가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정착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뭐 영역별로 문제풀이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거는 이게 추리에서 언어하고 뭐 도형하고 이런 게 제한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수리면 수리, 네. 추리면 추리 이제 두 과목이 제한 시간 있다. 이제 그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수리 난이도는요? 수리 난이도도 이것도 사실 최근 몇 년째 바뀌지 않는 이게 사실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어찌 맞아요. 보면 누구한테는 나는 수리가 되게 어려웠는데 남들이 쉽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인 난이도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봤었던 경우하고 온라인으로 봤었던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는 온라인 쪽이 훨씬 더 좀 평이하게 그냥 뭔가 시험의 환경 특성에 조금 맞춘 그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평이하고 복잡한 계산까지는 출제하지 않는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평이하게라고 하는 게 네. 난이도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쉽냐 어렵냐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보아 오던 문제가 계속 나왔는가 그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는 수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추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중교재와 비슷하다는 말이 결국은 이제 팔행이 하행이 맞아요. 얘네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손해 안 본다고 하는 그 우리 교재들 네. 그 교재와 상당히 유사했다. 난이도도 유사했다. 네. 여기저기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저희 교재와
난이도 유사했다, 유형도 유사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교적 평이했다. 네. 그랬다는 거죠. 난이도로 치면은 뭐 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 후기 보면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해커스 하양이랑 비슷하다, 하양이랑 비슷하다 이런 말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하양이보다는 쉬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하실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양이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굳이 안 하셔도 조금 더 평이한 문제 유형하고 약간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시험 문제를 보셨을 때 더 눈에 잘 보이고 또 이 정도는 쉽겠는데 라고 좀 더 편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맞아요. 네.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풀 수 맞아요. 있는 문제들로 구성됐다. 그거죠. 갑자기 이제 우리가 흔히 브리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뒤통수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상한 문제, 모르는 문제, 어려운 네. 문제 이런 거 잘 없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갑자기 이번에 어떤 추리에서 처음 보는 정말로 말 그대로 뒤통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당락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을 거라서 그건 멘탈 싸움이에요. 그 문제 맞아요. 흔들리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 중심이 잡혀 있어야 돼요. 내가 맞아요. 지금까지 무슨 문제를 풀어왔다. 그 문제는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못 보던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나만 그럴 게 아닐 거다. 오케이, 그죠? 예, 그렇게 딱 생각이 네. 들어오려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고 많이 풀어봤어야 되거든요. 네. 요게 잘 안 돼 있으면 맞아요. 이거 나만 모르는 문제인가? 쟤네들도 모르는 문제인가? 이러다가 시간 다 끌리고 맞아요. 그러다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맞아요. 멘탈 깨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이 확실합니다. 풀어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하고 말 맞춘 것도 아닌데 진짜 정말 음. 똑같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GSAT 화이트님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부터 공부 시작한다고 하면 파랑이부터 푸는 게 맞을까요? 하양이만 집중적으로 여러 번 푸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근데 지금 공부를 지금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초 시작이 각각이 좀 다르거든요. 이미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유형에 대한 확인부터 이제 막 정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 얘기 드리면 지금 시작은 늦어요. 당장 이번 그죠. 하반기 시험은. 맞죠. 네. 남들도 그렇게 시작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남들은 저희 지금 뛰고 있거든요. 저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는 늦는 건 맞아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작을 하는 거는 조금 늦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면 저는 파랭이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양이는 유형을 알고 전체 문항수에 대한 그 배치 상태도 좀 알고 정말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파랭이를 보시면 약간 유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좀 잡아가실 수가 있어서 시작점이라고 하면 파랭이가 더 나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인적성 항상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수영에다 항상 비유하는데 헤엄을 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법을 익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건데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하향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왜 자꾸 틀리고 있나 틀리고 있는 걸 경험하고 시험장에서 똑같은 거 또 경험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수영 하여튼 그래서 수영처럼 딱 익혀두시고 익혀두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은 내가 무슨 문제를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려면 파랑이 보시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그럼 이제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온라인 시험이나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니라서 이 환경에 조금은 근데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모니터 보면서 저희도 이 얘기도 많이 지금 맞아요. 하시죠. 네, 저도 괜히 그날 그 정말 기획 있게 나는 태블릿으로 충분해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좀 큰 모니터 하나 좀 해주시면 그래도 보기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당연하죠. 네, 맞아요. 네. 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네, 그럼요. 네, 근데 그리고 참 그 듀얼 모니터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모니터에다가 노트북에다 다른 뭐 모니터 물리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안 되는 걸로. 그래서 듀얼 모니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두셔야 되죠. 네. 온라인 시험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 예비 소집. 네, 예비 소집. 예, 맞아요. 예비 소집과 같은 환경으로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는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집에서 삼성 보는 걸 반대했던 거예요. 그냥 다니던 직장이나 잘 다녀라. 뭐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서류를 합격 당한 거죠. 그래서 당했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당했어. 어디서 보지? 집에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잡았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호텔을 잡으면 그 방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요. 똑같은. 네. 그랬더니 일주일 잡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음. 이 정도까지요? 그랬더니 저는 그 정도 할 정도 된다고 봐요.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뭐 그 정도의 기세라면. 네. 지금까지 다니고 계시겠죠? 아, 네. 일단 온라인 시험에 대한 대비도 분명 환경적으로도 또 꼭 하셔야 한다는 얘기 드리고요. 일부 자료에서 문제가 두 페이지 출제가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온라인이라서 좀 보기가 불편한 상황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상황이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에 대한 그 대비도 연습도 익숙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추리 영역에서는 단어 유추 사라지고 문단별 추가됐다는 얘기도 아까 했던 얘기고요. 네. 이게 이제 단순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으실 테니까 혹시 또 몰라요. 단어 유추가 사라지고 문단별이 추가되는데 문단별 사라지고 또 간단한 유형의 어떤 언어 유형 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쉽다면 풀어내면 되고 어렵다면 남들도 모르겠지 라고 하면서 뒤로 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유형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을 거라서 윤서님이 자료에서 선지는 몇 번 제가 이것도 진짜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인데 5번부터 볼까 1번부터 볼까요? 어떤 분은 2, 3, 4, 1, 5로 봤을 때가 제일 좋던데요. 이런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아무 의미가 없고 그나마 이제 제가 실전반 정도까지 갔을 때 문제풀이 많이 할 때 그 해보는 거는 주요 선택지를 찾아보는 걸 연습을 해보기는 해요. 보기 5개가 있을 때 너무 쉬운 거 한두 개는 답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오히려 약간의 해석이나 계산을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를 보는 것 그리고 표 안에서 표의 주요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각 주에 그 공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공식을 활용하고 있는 선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런 연습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5개 중에서 그런 선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한 2-3개가.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정답으로 좀 더 빨리 가는 방법이 되기는 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몇 번부터요? 3번부터 5번부터? 한번 2번쯤부터 봐보세요. 로또 번호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로또 번호 쭉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로또 번호 빼시고 찍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부터 제가 찍어드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지 생김새 요게 이쁘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먼저 보면 좋겠다고 좋겠다고 이제 생긴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맞죠. 몇 번보다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시야를 키우셔야 합니다, 윤서님. 네,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출제 영역이죠. 네, 출제 영역 같은 경우는 뭐 2 과목이죠. 네, 2 과목 수리 논리하고 이제 추리인데 전혀 변함이 없어서 이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20문항 30분. 20문항 30분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거 뭔가 n분을 나눠서 한 문항당 몇 초에 끊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형에 따라 너무 달라요. 어떤 문제는 진짜 한 2-30초 컷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건 한 2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항당 시간을 막 이제 그 제한을 두면서 하시면 더 조급해지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 마시고 각 유형마다 내가 어떤 것이 좀 더 강점인지 약점인지 문제풀이 순서 정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 정답률을 좀 더 신경 써보시는 것 이게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추리도 마찬가지 30문항 30분 그럼 한 문제당 1분 그럼 이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되나요? 너무 1분 무세 제가 1분 무세 그러는데 1분 무세들 정말 그러면은 쉬운 문제 나오면 1분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 풀면은 딱 풀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나한테 몇 분짜리 문제겠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문제풀이 순서를 정하는 데 활용하셔야 되고요. 대체로는 우리 이제 추리로 치면 퀴즈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 뒤로 다 빼야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퀴즈 문제 뒤로 빼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 문제를 풀고 나서 남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문제들을 봤더니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더라. 그러면은 성공 전략적으로. 그런데 남은 문제들이 되게 쉬웠더라. 이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IWMGSAT님이 IWM까지인 거죠? 온라인 시험 응시 중에 사용하는 연습장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이거 시중 교재 보시면 뒤에 다 있어요. 실제 양식 그대로 넣어놓은 건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문항마다 그냥 칸 나눠주는 거예요. 문항마다. 그러니까 1번은 여기까지 칸, 2번 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양식만 그냥 지키시면 됩니다. 그것만. 예전에는 이게 왔었죠. 근데 지금은 지금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양식 아마 이것도 예비 소집 때 다 이제 확인을 하실 거예요. 프린트해서 아마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칸 넘어가면 안 되나요? 뭐 그런 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추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이다. 그럼 1번 칸이고 2번 칸이고 3번 칸이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빈 칸이. 그 빈 칸을 넘어간다고 해서 손해봤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저 수리는 어떤 것도 있냐면 뭔가 스킬적으로 막 나만의 풀이 방법을 적어놓으면 이것도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풀이가 하나도 안 적혀 있으면 어떤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 풀었는데 그게 안 적혀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거기 그 답안지 양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따로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네. 이제 예비 소집 때 딱 정해 주실 겁니다. 네네. 네. 그건 이제 교재 뒤에 다 있으니까 한번 교재 그 해커스 교재도 있거든요. 예, 뒤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우리 파랭이 하양이 뒤에 다 있어요. 네네. 거기 그거 있습니다. 보시면 네. 그 밑에 해커스점님이 오늘 지나면 사라져요. 쿠폰 있으니까 쿠폰 저거 애타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운받아 가시라고 네. 광고하고 있네요. 중간중간 저희가 이런 말도 해야 되거든요. 네, 강의 결제 링크도 있고, 네, 네. 네, 두 개 아주 잘 보이게 잘 있어요. 네네. 클릭 한번 해주시면 네. 지금 영상 말고. 만드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수리논 얘기할까요? 네, 수리에 대한 거 또 다시 동일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20분 30분이고 문항수에 대한 배분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워낙 몇 년째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응용계산 문제 유형이 20개 중에서 2개, 두 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 자료 해석 문제가 18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 시간에는 크게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응용수리 80초. 자료에서 90초가 좀 너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쵸. 그냥 본인의 유형에 맞춰서 이제 그 연습해 보시면서 난 응수에 좀 더 쓰겠다, 자료에 더 쓰겠다. 자료에서 문제도 그 뒤쪽에 뭐 수출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그래프 계산 문제를 먼저 푸는 분도 있고 유형이 뒤에가 몇 개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유형의 배치 상태도 아마 파랭이나 하양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유형이 더 나은지 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문항 나 90초? 이런 것에 좀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얘기 드리면 지금 요것만 딱 그 문항수의 배분만 보시면 응용수리가 비중이 적다 보니까 자료 해석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응용수리를 하나도 안 풀고 합격하신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응용수리가 일단 한두 문항, 적어도 한 문항, 최소 한 문항 이상은 빠른 시간 내에 딱 해결돼야만 전체적인 시간과 뭔가 밸런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 문항 버리고 넘겨가는 순간 일단 조급함이 생기고 앞에 2개 못 풀었으니까 난 2개 더 풀어야 돼. 이 생각을 막 갖고 이제 문제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응용수리에 대한 기본기는 쌓아두시고요. 왜냐면 나오는 유형이 지금 두 문항인데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약간 최근에 뭐 증감률 방정식 문제 유형하고 그리고 뭔가 그 조건부 확률 문제 유형 이게 거의 약간 고정처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약간씩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정도는 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네, 응수 최소 한 문항 이상은 풀 수 있게 대비하시고 자료 해석은 뭐 당연하고요. 요건 당연하고요. 자료 해석은 아마 파랑의 강의 들으시면 16개 이상은 확실합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응용계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공부하면 딱 되죠. 되죠. 그죠? 습기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정석풀이가 이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왜냐면 정석풀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때 수학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정석풀이들 뭐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식수하는 것도 힘들었고 해서 그때부터 수학을 우리가 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더 이상 공부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 강의 보시면서 약간 요령으로 푸는 방법들도 같이 익히시면 분명히 생각보다 할만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진짜 하나의 암산이 가능해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비율 계산도 눈풀이로 끝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적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서 그런 연습이 딱 하나씩만 추가로 들어가도 남들과 차별성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한 10초씩 20초 단축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것도 탄력이 붙죠, 그죠? 네, 그러면서 내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타다닥 풀릴 때가 있어요. 네. 그 순간이 딱 이제 시험장에서 오면 네. 최고인 거죠. 추리 볼까요? 네. 추리는 이제 5가지 유형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언어 추리 중요하니까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도형, 도식, 문단배열, 논리추론 이렇게 있는데요. 끝에 있는 이 2개 문단배열이랑 논리추론 이거 잠깐 좀 적어볼까요? 이 문단배열이랑 이 논리추론 있잖아요. 이 2개의 유형은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기업이었으면 언어라는 과목에 나올 만한 유형. 근데 이제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추리하고 수리 논리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삼성에도 언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시각적 사고도 있었고. 네. 근데 그때 언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리에는 얘네들이 논리추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삼성의 추리는 약간 좀 이제 특이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2개의 유형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내 머리가 접히는 것 같다.
돌 때 시험지를 돌리면 안 되나요? 예, 그럼 선택지도 같이 돌아요. 뭐 이러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지만 이렇게 맞아요. 돌리는 네, 것도 고개 돌리면 안 되나요? 그럼 이제 그 감독관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온라인으로 보니까 그렇진 않지만 결국 네. 그런 경우 꽤 많아요. 뭐 종이로 접으면 안 되나요? 찢어서 접으면 안 되나요? 이제 별거 다 하시는데 네. 여기 도형출은 이제 그런 식의 도형출이라기보다 이제 아홉 칸에 들어가 있는 도형출의 형태가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IQ 테스트 느낌이 좀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희 왜 유튜브 있잖아요. 선생님 소원 수렴이 있고 네. 저는 이제 맞추리가 네, 있잖아요. 근데 맞추리 그 클립들 중에서 도형출에 관한 클립이 가장 조회수가 높아요. 저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어 추리, 명제 이런 거 막 열심히 했더니 도형출에서 막 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도형이 이렇게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거기서 하는 말이 대단한 말들은 아니에요. 보면은 단순하게 보는 법 아니면 일부만 보는 법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나 봐요. 도형 못한다고 딱 단정 짓지 마시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로 뺀다는 결정을 하시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그냥 결정 짓지는 마세요. 그리고 한번 도형출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응용수리 느낌이에요. 수리 응용수리 느낌. 일단은 최소 한두 문항을 잡고 가보는 게 좋겠다. 연습을 해보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응용수리도 마찬가지인 게 응용수리도 두 문제 나오고 응용수리가 간단하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결코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어떤 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도형수리도 그래요. 보시면 여기 35초라고 해서 가장 짧게 돼 있거든요. 가장 짧게 돼 있지만 이게 어떤 문제들은 진짜 미친 척하고 이거 너 못 풀게 만들 거야 라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도형출이를 내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한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출제자가 그날 기분이 나빴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겠네, 저 사람 고생할 때 나는 그냥 다른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뒤로 빼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35초는 이거를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35초 안에 푼다. 그리고 못 풀 거면 35초 뒤에 그냥 뒤로 빼버린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아요. 도형출은 진짜 어려우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도식추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만약에 도식추리에서 어려웠다, 연습 안 하신 겁니다. 도식추리는 지금까지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었고 나오는 그 도식 안에 들어가 있는 기호의 명령은 항상 비슷비슷했어요. 문제를 푸는 방식도 비슷했고 네모낭으로 늘어났다는 건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건데, 왜냐하면 도식은 한 세트예요. 무조건 한 세트고 딸려있는 문제가 몇 문제냐의 차이인 건데, 이 딸려있는 문제가 4개로 늘어났다는 거는 한 세트 풀어내고 짧게 풀어내는 문제 4개 중 3개에서 하나가 더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식추리에서는 그냥 시간 번다, 정답률 높인다 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도식 어려웠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예. 언어추리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고 이것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명제하고 퀴즈로 나눠지는데, 명제 같은 경우는 이따 저랑 같이 풀어보겠지만 삼성의 명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대우, 역, 이, 뭐 조건 명제 이거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이상하다, 뭐 저렇게 풀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 기술, 그 기술을 좀 장착하고 계시면은 깔끔하게 답인 게 답인 이유와 답이 아닌 게 답이 아닌 이유를 알고 선택하고 이 답은 맞는 거야라고 확신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한국말이 한국말 같지 않아가지고 한국 사람이랑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명제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명제의 문제 수가 뭐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요즘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3문제 때문에 그 고생을 해야 되냐? 네, 그 고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3문제는 공부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처음에 이거 한국말 진짜 짜증나 이러고 계시는 거 안 되니까 깔끔하게 풀어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퀴즈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어려운 건지 본인이 판단해 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조건 정리하는 연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참고 정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특히 언어출에서 명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70초까지 걸릴 일이 아니고 뭐 1분 안에 끝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저희 다른 교재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1분 안에 거의 이제 풀어내는 그 기술로 풀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논리추론 설명은 이제 간단하게나마 못 드린 것 같은데, 논리추론은 자꾸 알고 싶지도 않은 걸 설명해줘요. 제시문에서. 그래놓고는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거거든요. 막 블랙홀 나오고 반도체 나오고 난리 납니다. 막.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려울지라도 정답은 쉬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A가 B보다 크다라는 문구를 B가 A보다 크다라는 문구로 바꿔서 틀린 선택지로 만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소재가 어렵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소재 알아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읽어 내려간다. 내가 이번 기회에 새로운 걸 읽어 내려간다. 결국은 독해력이라는 거죠. 그 지문 독해 문제 유형하고 비슷한 거 그거예요. 보면 되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는 보통 이제 일치불일치라고 부르는 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주로 차지하고 네, 반박 문제도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의 반박으로 옳은 것은 그럼 뭐 그 주제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이 돼 있고 특히 반박하는 문제에 나오는 그 글은 짧아요. 일반적인 문장보다 한 4-5문장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고 다만 이거는 반박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에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제시문을 읽고 선택지로 갔을 때 보통 제시문을 읽은 기억 때문에 이것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언어 추리가 문제 수도 많거니와 많을 때는 이게 20문항까지도 나왔었거든요. 30문제 중에. 그리고 문제 수는 뭐 좀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별력으로 치면 거의 뭐 7-80%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거의 승부를 거시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언어 추리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좀 진짜 이해력이 많이 필요하죠. 독해력, 이해력, 문제에 대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리를 맡고 있는데도 받는 질문 중에 그 상당수가 문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응용수리 문제 한 3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자료 해석의 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과목에는 언어가 없긴 하지만 언어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과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읽으실 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눈으로만 읽고 튕겨나가고 머리로 연결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신중하게 문제를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눈만 읽고 있어요. 맞아요. 눈만 읽고 있고 분명히 마침표까지 왔는데 눈이 네. 내가 뭘 읽었지?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특히 논리 추론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질문이 채팅창 좀 채팅창 계세요? 채팅창이 얼었어. 네. 뭔가 고장난 거 아니죠, 매니저님? 고장난 거 아니죠? 저희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저희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잘 지금 정성되고 있는 거죠, 영상? 네. 넘어가서 볼까요? 유형 분석인데요. 계속 또 비슷한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응용수리하고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문제 유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응용수리 문제 유형은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조건과 숫자를 정리해서 식을 세워서 답을 도출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되는데 일회양, 방정식, 집합, 확률,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좀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방정식과 그리고 확률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 들어 있고요. 인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함께 좀 대비하신 좀 범위를 넓히신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을 세우는 건데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되려면 문제가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문제가 이해가 돼야만 이것도 그래요. 문제를 2번 읽고 3번 읽고가 아니라 이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문제를 보는 순간 문자 설정하면서 이 조건이 어떤 식이 돼야 되겠다. 이 연결이 가능하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아니라 강의 듣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문제를 2번, 3번 읽는 그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해가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공식에 대한 그 암기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과 익숙함이 가져오는 결과물이에요. 정말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응용수리 최소 한 문항 이상 잡고 가자고 했습니다. 꼭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료에서 문제형 18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치 불일치가 한 16, 15, 6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치 불일치는 가장 우리가 좀 귀찮아하는 내용인 거죠. 자료 보고 맞는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어쨌든 보기 한 5개 중에 3개 이상은 봐야만 또 계산까지 가야만 하는 문제라서 이 문제 보실 때에는 표에 대한 일단의 이해가 필요해요. 보통은 자료에서 문제를 볼 때 표를 보고 싶지 않아서 일단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체크하고 보기 1, 2, 3번 중에서 뭐 쉬운 거 2번부터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에 대한 내용 이해가 되어야만 아래에 있는 보기가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뭐 주제, 단위, 가로, 세로, 정보 구성과 각주 정보 이런 것까지 보시는 게 아주 익숙한 루틴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에서 주요 선지 골라서 약간의 암산을 포함해서 조금 더 빨리 푸는 스킬을 장착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치 불일치고 일치 불일치만 잘 되셔도 자료 해석은 잡을 수 있습니다. 특정값 추론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응수에 포함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수열 추리 문제도 있기도 한데 이 방정식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래 수식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해요. 뭐 제곱하고 막 분수에다가 막 연립 풀어서 A, B 값 구해서 다시 대입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자료 해석이 어렵고 계산이 좀 그 특화가 돼 있다.
그런 분들이 이거 고르라서 푸시기도 하고 그게 싫다라고 이 문제 하나는 뺄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이 문제는 스킬적인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계산을 꽤나 많이 해야게끔 만든 문제예요. 의도를 좀 갖고 있는 문제라서 요거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택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이런 과정이에요. 자료 변화 문제형 그래프로 바꾸는 문제형인데 이게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 형태로만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프가 뭐 1번에 꺾은 선, 2번에 원 그래프 막대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걸로 나왔다고 하면 확률로 푸셔도 돼요. 이 확률로 풀이하는 것은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률로 풀었을 때 정답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풀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확률적으로 접근하시고 다 다른 걸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정보를 찾아서 매칭시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요 유형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치 불일치에 자료 이해 그리고 암산 스킬 조금씩 장착하시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선택과 집중하시는 거. 세 번째는 그 보기의 구성에 따라서 한번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바꿔보시는 거.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시험 전날 문제를 더 보는 게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럼 시험 전날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시험 전날 문제 푸셔야죠. 시험 전날까지 문제는 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부의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익숙함을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 루틴을 계속 문제풀이하는 것에 머리를 계속 굴리시는 건 필요하죠. 맞아요. 컨디션 조절하는 거죠. 네. 그날 문제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테니까 그쪽 머리로 바꿔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예. 자 일단 추리 볼까요 또? 언어 추리. 뭐 첫 번째는 이게 말이 긴데요. 제시된 조건을 토대로 해서 오타 났구나. 토대로 해서 올바른 전제 또는 결론을 도출하거나 결론에 옳고 그름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뭐 조건 보고 풀어라 그거고요. 명제하고 조건 추리 두 개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은 명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이란 말이 나오는 정원 명제라고 하는 건데 정원 명제라는 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조건 추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퀴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추리 얘기하고 또 답변 드릴게요. 도형 추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9칸에 이제 뭐 말하자면 이렇게 뭐 9칸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9칸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도형들이 막 있는데 어딘가에 갑자기 물음표가 빡 있어요. 여기 들어갈 도형이 뭔지 이제 판단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형 문제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뜻이 그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네, 말을 참 잘 만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참 네, 말 만드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 거 되게 좀 싫어하기도 하고 별로 좋다고 판단 안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이밍 이런 거 잘 못해요. 자 도식 추리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되게 잘 그리죠. 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이 있다고 치자. 완전 뭔지 다 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비교해서 이게 뭔지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가 뭔지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 이거를 못 한다고 하면 연습 안 했다 그거일 뿐인 거고 문제 푸는 딱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문단 배열 새로 나온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단이 여러 한 4개 정도의 문단이 있고 이 4개의 문단을 어떻게 배열하면 되는지 그런 걸 묻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리추론 질문도 논리추론 하셨는데 네. 일단 논리추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싶다는 거 자꾸 설명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비슷한 문제고요. 반박하는 문제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질문하시기를 논리추론 특히 문제 풀 때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이렇게 제시문이 막 있어요. 선택지 1, 2, 3, 4번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제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제가 뭔지 찾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정보들이 맞으면 이런데 파편적으로 막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서 선택지를 만약에 먼저 보게 되면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시선이 여기서 갔다가 딱 뭐가 답이지 이렇게 안 되고요. 시선이 여기서 막 헤매요. 헤매는 게 자꾸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기는 선택지를 이 제시문을 먼저 읽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제시문을 왜 읽냐면 외워서 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답을 외워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에서는 뭐 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쯤에서 연도가 나오는구나, 대략적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갔을 때 어디로 가면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제시문을 먼저 읽어라. 그렇다면 제시문을 읽는 방법은 꼼꼼하게 읽을 일이 아니라 약간만 스캔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근데 나는 원래 예전부터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선택지를 먼저 봤다,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비교는 꼭 해보세요. 선택지를 먼저 보고 보는 게 좋은지, 맞아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좋은지 비교를 해보시고, 그 중에 어떤 게 더 빠른지를 판단해 보신 다음에 그 둘 중에 더 빠른 것이 나한테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이 문제는 지금 풀 건지 나중에 풀 건지 그 순서를 정하시는 걸로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시기는 네.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둘 중에 어떤 걸로 했을 때 더 오래 걸리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럼 더 오래 걸리는 거는 치우고 지금 그나마 짧게 걸리는 것, 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으로 좀 문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가거나 선택지를 이제 보는 연습을 좀 하시거나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본인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더 나은지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나은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일 텐데, 꼭 두 개를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네. 네. 어쨌든 선생님 추천은 전반적인 굵직한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하고 먼저 제시문을,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있다. 맞습니다. 문제 좀 네.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문제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네, 문제 풀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 문제가 이제 GSAT 교재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약간 요령으로 가보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두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이 첫 번째 문제하고 이 두 번째 문제 둘 다 증감률 방정식 관련된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두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2번은 단순하게 풀었을 때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2번에서 그런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이제 두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년에 20세 이상 49세 이하 직원 수가 500명이었던 K회사는 올해 20대 직원 6%, 30대 직원 20%만 충원해서 전체 직원 수를 전년 대비 45명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30대 5%, 40대 12% 충원해서 전체를 21명 늘리려고 할 때 내년 전체 30대 직원 수가 얼마인가? 내년에 30대 직원 수를 물었죠. 근데 이 문제 볼 때 가끔 선생님 어떤 질문 나오냐면, 작년, 올해, 내년 가잖아요. 20대가 30대 된 사람은, 30대가 40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못 풀겠죠. 신박한. 네, 가끔 그런 질문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 문제를 어떻게든 안 풀어보겠다 의지를 갖고 문제를 보시는 거고, 그건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답을 보면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시고, 저도 네.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의는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20대는 분명히 30대가 되지 않냐라는 정의 구현은 시험 대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시험 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하시면 돼요. 네. 일단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하고 보자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제 연도가 3개가 제시가 된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30대 마지막 내년 30대를 물었습니다. 30대는 지금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전년대 5%가 늘린 구간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요것만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주원님 강의 들으셨군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럼 보셨으면 기억이 나셔야 돼요. 본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1번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신 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자, 그럼 올해 30대를 X로 봐볼게요. 여기서 5%가 늘었으면 그럼 얼마로 표기하죠, 주연님? 안 그래도 시간 내에 먼저 5%였어요. 자, 1.05x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죠. 보통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바로 답을 낼 때는 여기서 100분의 이거 갖고 이제 분수로 바꿉니다. 약간 요령에 대한 것을 기본기는 있다는 가정하에 기초부터 지금 진행할 수는 없어서 분수로 바꾸죠. 왜냐면 사람수라서 소수점의 배수가 될 수 없거든요. 1.05 배수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105에서 이제 20분의 21x까지 정리를 해요.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고, 분수의 곱셈도 인원수가 돼야 돼서 결과가 21의 배수가 답이 돼야 돼. 일단 21배수가 답이 돼야 돼요. 여기서 21배수 얘가 다 이게 맞아요? 선생님? 아까 빨간색 나오고 되게 신기했는데. 네. 위에 걸로. 네. 이거는 이제 형광펜. 네. 21배수가 답이 되는 걸로 답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21배수가 하나만 있으면 땡큐일 텐데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3번하고
5번이 걸리는 거면 21에 8배 하고 9배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올해 내년까지 결과만 갖고는 요령이 바로 안 통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 번에 쭉 와볼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30대를 A로 가볼게요. 이번에 30대는 올해로 올 때 일단은 20% 충원된 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5%가 또 충원이 된 거죠. 그래서 20%가 충원됐으면 1.2A로 표기를 할 수 있겠고 거기서 다시 5%가 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 값을 구하시는 것을 괜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럼 그냥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똑같이 가시면 돼요. 1.2에 10% 값이 얼마인가요? 그럼 지금 대답하고 계시죠? 0.12가 되겠죠? 그럼 5% 값은 얼마인 거죠? 절반값? 0.06이 됩니다. 0.06 추가하시면 그게 1.2A에 5%가 추가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A 이게 이제 최종 답이 돼야 돼요. 한번 똑같이 분수로 바꿔볼까? 100분의 126 될 거고 50분의 63A가 됩니다. 자, 분수의 곱셈 결과가 정수가 돼야 돼요. 무엇의 배수죠? 분자값의 배수. 분모는 사라져야 돼요. 분모 살아있으면 정수가 아니거든요. 분자값의 배수 63배수. 몇 번 중에? 3번과 5번 중에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63에 3배 값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마지막 것만 먼저 봤던 이유는 거기서 답이 나오면 그냥 끝내시면 돼요. 마지막 것만 갖고 정수 되는 거 찾았더니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그걸로 다 끝내시면 돼요. 근데 안 나왔으면 이렇게 한 번만 더 가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소수점 계산해서 5% 늘리기 이런 걸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 값 한 칸 들어가고 5% 값 절반 줄이고 그만큼 더하기 하는 거 요거 1.16A 구하는 거 요것만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한 30초 컷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배수로 찾는 증감률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결과는 정수 배수의 그 분자값의 배수가 돼야 한다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 만약 여러분 여기서 초기값 앞에 있는 거 빨간색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네. 자, 요거 A 값을 구해야 한다. 여기 만약 X 값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요거 조건 뭐죠? X 값이 하는 역할은 오른쪽 식에서 X가 분모를 사라지게 해줘야죠. 왜냐면 결과값을 정수로 바꿔주는 것을 얘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X는 분모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A값도 마지막까지 갔을 때 A값이 하는 것은 분모를 약분시키는 역할을 얘가 해줘야 돼요. 분모의 배수.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결과값은 분자의 배수인 거고 초기값은 분모의 배수. 이 조건을 갖게 되는데 근데 자 이제 이 조건 가지고 두 번째 문제로 살짝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로 잠깐 보시겠어요? 이 문제는 그 조건만 갖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다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잠깐 보죠. 작년에 B에 투자한 금액을 물었습니다. 작년에 B에 투자한 금액. 그 B에 대한 조건을 봤더니 B는 앞에서 지금 10%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익숙하지 않아서 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작년에 B를 봤을 때 여기 10% 추가되면 1.1B가 될 거고 이거 분수로 바꾸게 되면 10분의 11B가 될 거고 그래서 작년에 B니까 초기값이에요. 그럼 B는 그럼 분모의 배수. 10의 배수니까 그러면 135 중에서 일단 답이 될 텐데 답을 봤더니 그게 아니던데요. 아니죠. 왜냐면 이거 억단이에요. 어기면 뒤에 0이 8개가 있는 겁니다. 그쵸? 모든 게 몽땅 다 10의 배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안 돼요.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 2, 3, 4번이 다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분모의 배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A쪽은 6%. 자, B쪽은 지금 수익률 10%예요. 근데 한꺼번에 최종 수익률이 나와 있지 않아서 바로 구할 겁니다. 이런 게 암산되면 진짜 좋거든요. 120에서 9억 원 수익을 지금 올린 거예요. 전체 수익 금액이. 그러면 최종 수익률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시는 건데 요거 곱하기 뭐 해서 이제 뭐 7.5% 구하는 것은 연산을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분수의 비율은 이건 지우려면 좀 이거 누르면 되죠. 네. 자, 모든 분수의 비율은 분자가 분모의 얼마큼을 차지하는 것인가를 구하는 거죠. 분모에서 분자를 찾아가본 연습을 조금 번거롭지만 지금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는 분명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10%가 얼마인가요? 12예요. 자, 9까지 좀 더 줄여야겠습니다. 절반 5%로 가볼까요? 얼마죠? 6이. 자, 6에서 9를 바라봤더니 3이 필요합니다. 그 3이 보여야 돼요. 5%의 절반 값에서. 2.5% 값이 그게 3인 거죠. 이거 두 개 더했더니 제가 보이더라면 7.5% 값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조금씩 암산. 제가 한 끗 차이라고 했죠. 요 암산이 하나씩 되기 시작을 하면 자료 해석까지 편해집니다. 이 7.5% 값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위쪽 차이는 1.5고 아래쪽은요 2.5예요. 자, 이거 바꾼 것이 가중치 비율인 거죠. 몇 대 몇인가요?
5대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금액 120 중에서 5대 3의 비율로 A하고 B 값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B의 값이에요. B의 값. 그죠? B의 값 아래쪽 라인을 구해 주시면 120에서 8분의 3의 값을 구할 거고요. 그 계산 결과가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의 배수가 답이 아닌 걸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1, 3, 5번 중에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45가 근데 사실은 10의 배수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1번의 배수 풀이 2번은 가중치에 대한 그 응용 방법과 비율 계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응수 한 문제에서 분명히 잡으실 거고요. 자료 해석의 시간 단축도 몇 초씩 다 가능해지실 겁니다. 일단 이 두 문항은 꼭 알고 가자는 거예요. 되셨나요? 저 예전에 엑셀 프로그램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엑셀은 좀 쓰긴 쓰는데 그때 제가 다른 분보다 뭐가 빨랐냐면 키보드 타자가 빨랐어요. 그 탭이랑 이제 이런 걸 자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보드 타자가 빠르면 무슨 프로그램도 빨리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산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약간 퍼센트 이렇게 뭐 6% 잡으시고 3% 잡으시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네네. 약간 그런 기본기 같은 거 같은데 이게 맞아요. 되면 여러 가지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제 풀 때. 좀 재밌어요. 제가 재밌다고 하면 뭔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율 쪼개기를 막 하다 보면요. 내가 막 그 비율을 찾아가는 게 막 눈에 보이고 딱 떨어지는 게 나오는 순간 되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도 이번에 수익이 한 30% 넘겠는데 그럼 30% 넘는지 안 넘는지는 좀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네. 요걸 넘는지 안 넘는지만 네. 판단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음. 뭐 10%의 세배값보다 큰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1, 2번은 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면 2번에서 그런 실수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소원쌤이 잘하신 거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네. 이게 말로 들으면 하다가 혼자 해보라고 하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재밌네 이거. 추리 갑니다. 네, 추리도 재밌어요. 말로 되는 거거든요.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에 네. 이게 근데 이거 봐요. 이게 7줄이거든요. 항상 한 칸 비어 있으니까 이제 결론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전제가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7줄인데요. 이 7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거든요. 심지어 2번하고 3번 잠깐 봐요. 2번하고 3번은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요.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랑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있는 거랑은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발달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접근하시거든요. 근데 명제는 정확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주는 정보까지만 이해해야지 거기 넘겨짚으면 안 돼요. 저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야 라고 했으면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연예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듣고 저 중에 어떤 사람은 김씨야 그럼 김씨 아는 사람도 있겠지 라고 막 달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문장이 주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입사하셔가지고 계약서 아니면 규정 다 명제예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요. 원래 계약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명제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막 짜증나 꼰대 같아 이거 그냥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말로 푸시는 분들 실전 모의고사 1회 2번 문제 3번이라고 적혀있는데 2번이에요? 요거 1회 2번 문제 아닌데 이거 8행위 실전 모의고사 3번이에요 3번.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찾으세요? 외우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책 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책 보고 계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네, 맞아요. 자, 일단 말로 푸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어요. 이거는 그냥 영혼을 쭉 빼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헬스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단백질을 먹는다는 건 단백질을 안 먹는 사람은 전부 다 헬스를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막히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쭉 저는 갈게요. 두 번째 문장은 단백질을 먹지 않는 사람 중에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근육이 발달한 사람 중에 단백질을 안 먹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육이 밑에 있는 거 근육이 발달한 사람 중에 단백질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단백질 안 먹는 사람은 헬스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발달한 사람 중에는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엔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시 바뀌어 있거든요. 근육이 발달한 사람 중에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3번이에요.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돼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세 자릿수 곱하기를 암산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있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손으로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그림으로 푼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아주 열심히 연습을 시켜드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나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헬스 좋아하는 사람이랑 단백질 먹는 사람이랑 근육 발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간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세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딱 이 그림이에요. 하나, 둘, 셋.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Na, Nb, 합집합 이런 거 할 때 배웠지만 추리에서는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스 좋아하는 사람을 위에다 잡을게요. 단백질 먹는 사람을 왼쪽에다 잡을게요.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오른쪽에 잡을게요. 이러면 영역이 8개로 나눠져요. 4, 5, 6. 이게 영역 8개로 나눠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왜 제가 항상 이 그림으로만 푸냐면, 세 개의 개념이 각각 경우의 수가 2개란 말이에요. 헬스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단백질 먹는다, 안 먹는다, 근육이 발달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변수가 3개. 그러면 이 세 개의 변수가 갖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2의 세제곱 8개. 그 8개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눈으로 보면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 계산을 손으로 하듯이. 자, 그럼 이제 정보를 정리해야죠. 헬스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단백질을 먹는다는 건, 이건 말을 바꾸면 헬스 좋아하는 사람 중에 단백질 안 먹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헬스 좋아하는 사람은 1, 2, 3, 4죠. 이 사람들 중에서 단백질 안 먹는 사람인 1, 4번 같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지워요, 빗금으로. 두 번째, 단백질 먹지 않는 사람은 1, 4, 7, 8이에요. 이 사람 중에 근육이 발달한 사람 4, 7번 중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4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7번이 있다는 뜻이겠죠. V 표시를 해줘요. 이게 이 문장이 주는 정보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답이 뭐가 나오냐? 답은 문제를 내는 사람 맘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요. 헬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근육 발달한 사람이 있다. 맞아요. 단백질 먹지 않는 사람 중에 근육 발달한 사람이 있다. 맞아요. 근육 발달한 사람 중에 헬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근육 발달했고 헬스 안 좋아하고 단백질을 안 먹는 사람이 있다. 제가 좀 빨리 했는데, 근육 발달했는데 헬스 안 좋아하고 단백질 안 먹는 사람이 있다. 7번이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어떤 게 선택지에 나올까요? 그 문제 내는 사람 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 2개의 문장 가지고 결론을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그게 선택지에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지를 보면서 이게 왜 답이 되는지 답이 안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헬스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근육 발달했다, 이 말은 헬스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거 좀 바꿔볼게요. 헬스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근육 발달 안 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1, 2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봤을 때 1, 2번이 지워졌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1번 네. 선택지가 물어보는 게. 네. 근데 1, 2번이 지워졌냐? 아니죠. 2번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답만 빠르게 볼게요. 3번 보시면 헬스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 헬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바깥쪽 5, 6, 7, 8을 말해요. 이 중에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 있니? 라고 묻는 건 6, 7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네. 그죠? 6, 7번 중에 7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명제는 형식 논리학, 기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언어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호 간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제를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국어 시간에 잘 안 배우잖아요, 명제를. 그렇게 약간 그 기호적인 사고 이런 걸로 문제를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나머지가 답이 안 되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해하면 좀 쉽거든요. 수업에서 저희가 이제 인강에서는 충분하게 이걸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이 장착하시면 명제 문제는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결론 맞추는 유형에서 전제 한 쌍에 A 먹는 사람 모든 사람 B 먹는다. A, B 먹는 모든 사람이 C 먹는다. 세트로 나오면 선생님 벤다이어그램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풀려요. 이게 전제가 저 쌍으로 나오면 A 먹는 모든 사람이 B 먹는다. B 먹는 모든, 그러면 A 먹는 모든 사람이 C를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보시면은 A 먹는 모든 사람이 B를 먹는다. B에서 C로 가는 B 먹는 사람이 C를 먹는다. 네. 그럼 A 먹는 사람이 다 C를 먹는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선택지 없다. 그 말이실 것 같아요. 네, 선택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 먹는 사람이 다 C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A 먹는 사람 중에 C를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이 2개가 나왔는데 어떤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벤다이어그램으로 풀려요. 그것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제가 안 풀린다고만 하셔가지고 왜 그게 답이 안 되는 게 왜 답이 안 되는지 답이 되는 게 왜 답이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으셔서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으나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그림으로 제가 안 풀리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과 약간의 이제 좀 더 우리가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유형도 선생님 강의에 있는 건가요? 있죠. 음.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강의를 좀 더 참고하시거나 저희 특강에 오시거나 음, 그러면 인강이나 침티력 특강이나 보소. 네 한번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근데 네 맞아요. 명제는 오. 안 풀리는 거 못 봤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준비한 그 내용까지는 다 마무리 지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질문 있으시면 조금 질문 받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정말로 해볼까 합니다. SAT 여러분 삼성 들어가면 좋은 게 뭐예요? 삼성 들어가면 이번 설날에 삼성에서 세뱃돈 줘요. 와! 나도 삼성 세뱃돈 받고 싶어. 추석에는 추석에도 뭐 주긴 줬을 텐데 그죠? 이번에 설날에는 우리 삼성에서 세뱃돈 받읍시다. 선생님 자주 하시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꺼지시라고. 네, 삼성으로 꺼지시라고. 근데 꺼지고 싶어요. 네. 근데 삼성으로 여러 군데로 꺼지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렇죠. 네. 그 서초동으로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다 가다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끔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밥 먹을 때. 맞아요. 거기 삼성 지하에 비싸고 맛있는 데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맛있는 막 비싸고 맛있는. 네, 비싸고 맛있는 데 많잖아요.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삼성 들어가면. 근데 네.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 삼성 그 뭐지 배식에 그 베이글 엄청 유명한 베이글 있죠. 런던 뮤지엄 베이글 막 그런 거 나온다고도 하고. 네, 그런 거 먹으러 삼성 갈만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거 막 3-4시간 기다려서 먹는 베이글이거든요. 선생님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아, 이런. 베이글을 네. 빠 그거를 근데 한국에서는 딱 배식으로 이게 구내식당에서. 그 저쪽에서 저기 이제 친척분이 다른 친척분이 왜 이재용 회장님이 있고 정영진 회장님 정 회장님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왜 스타필드 가보면 항상 그 먹는 거는 진심이시잖아요. 삼성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서 그러신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나 봐요. 좀 네. 먹는 거에. 네. 근데 진짜 그 정도 거기 삼성 들어가지고 그 정도 일하면은 그 정도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베이글 먹으러 갑시다. 네. 삼성으로. 맛있겠다. 뭐, 일단은 뭔지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베이글은 알지. 그 베이글은 몰라도 근데 이렇게 했고 안에 뭐 많이 들어있고 굉장한 베이글이죠. 굉장한 네. 베이글이에요. 네, 저도 진짜 얻어서 한 입 먹어봤거든요. 살 많이 찌겠는데? 베이글 살 안 찝니다. 맛있는 건 살 안 찝니다. 예, 맛있는 사람들 베이글은 예. 네, 휴관님 안녕하세요. 이제 근데 저희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질문 나 없으신가요? 이제 GST 특강 자, 대비 충분히 되셨나요? 자, 네, 지금 아까 모든 질문해 신입사원 주신 책 거고. 읽는다. 교육받는 모든 사람은 신입사원이다. 벤다이그램이요? 빨리 한번 그려볼까요? 실전모의고사 4회 있다는데요? 이게 벤다이그램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다 지우라고요? 옆에? 여기다가요? 오, 네. 감사해요. 이게 결국은 다 지워져요,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신입사원은 책을 읽는다. 교육받는 모든 사람은 신입사원이다. 교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신입사원이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신입사원 중에 책 아는 사람 없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지워져요. 교육받는 모든 사람이 신입사원이랑 받는 사람 중에 신입사원 아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지워져요. 근데 뭐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교육받는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문제를 풀면 풀려요. 요게 아마 질문하시는 내용의 핵심일 겁니다. 왜 그게 답이냐? 이거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존재함축. 이제 어렵게 말 시작하면 뭐 전통 논리학, 현재 논리학, 존재함축 이런 얘기 나와야 되거든요. 부울에 뭐 그건 안 할게요.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레로님 GSAT와 비슷한 자격증이나 다른 시험이 있나요? NCS 같은 시험들이요라고 해서 자격증, GSAT와 비슷한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좀 개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시험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 인적성의 시험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뭐 CJ도 SKCT도 뭐 지금 뭐 포스코도 그렇고, 네. 그리고 NCS 시험 역시나 비슷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맞아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지금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증간율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레반님. 증간율 문제 소원 수량 강의하고요. 그리고 GSAT 파랭이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증간율 계산 아까처럼 해보실 수 있어요. 아까처럼 비율 쪼개기로. 뭐 논리학 얘기, 현대 논리학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통 논리학이에요. 현대 논리학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요. 와우. 우리끼리만 한 얘기는 다른 분들이 힘들어해요. 논리학까지 자꾸 가시는 거예요? 네, 거리감 그러게 느끼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 가버리면 이게 GSAT가 아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걸로 겁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논리학 알아야 돼 뭐 이런 느낌처럼 용어도 막 그런 거 쓰시고 저 그거 싫어해요. 어차피 삼성에서 논리학 공부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가끔 GS 수리 얘기하실 때에도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잘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학이요? 그러니까 표 같은 거나 이런 게 경제학에서 많이 보던 표가 많이 나온다. 미래 나온 애가 족구장 그리는 느낌인데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미래 나온 사람 족구장 그려봐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 그거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준님 제가 확률이 약한데 버리고 다른 자료부터 해석부터 푸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확률이 약하면 지금 당장은 뭐 얼마 기간 내에 확률 문제를 마스터하실 수는 없으니까 방정식 제가 자주 나오는 방정식 문제 이용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조금 그 스킬적으로 가능하니까 그거는 연습하시고 나머지는 자료 해석 쪽으로 옮기시는 것이 지금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확률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요령과 스킬이 좀 없어요. 맞아요. 네, 다른 응용수리 문제는 요령 스킬을 좀 찾아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확률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P하고 C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팩토리얼부터 해서 얘기해야 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좀 더 있으면 공부를 해보자고 얘기 드릴 텐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방정식 문제형과 자료 해석 이쪽으로 조금 시간을 나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를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 지금 파일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료 해석 문제를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하세요. 일단 저희 문제집에는 당연히 있고요. 네, 저희 문제에서 상당수 있습니다. 혹시 GSAT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상 시점을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일단 다음 주 정도에 필기 그 서류 발표가 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 주말 정도에 아마 예비 소집을 하고 그 다음 주 주말 정도로 시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순서로 일반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님 제 질문 알았어. 이게 진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빨리 말씀드릴게요. 울고 있어. 울지 마시고요. 이 바깥쪽,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개념을 봐도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봐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것도 지금 3개가 지워졌어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3개가 지워졌으니까 이 바깥쪽도 있어야 돼요. 바깥쪽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깥쪽이잖아요. 이 중에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인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이요, 그렇죠? 그렇죠, 8번이에요. 영역의 8번. 네, 8번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피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다르게 그리는 방법도 하긴 하는데 8번을 이제 만약에 마스터를 하시면 벤다그램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거의 다 이제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니터에 손을 대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든 터치 스크린이면 더더욱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모니터도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왜 우리가 카메라로 봤을 때 이렇게 시험을 풀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실루엣이 있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약간 벗어난다. 뭐 사람이 잠깐 뭘 주스러 갔다. 뭐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걸 주우러 갔다. 이런 것도 괜히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라도 펜 같은 거 여러 개 놓고 문제 푸시라고 하고 지우개도 여러 개 놓고 문제 푸시라는 얘기도 해요. 떨어지면 떨어진 거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지우개를 쓰시거나 다른 펜을 쓰시는 게 좋아요. 8번 영역 맞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하트가 났어요. 아까 울고 있었는데 하트가 났습니다. 네, 울다가 웃으면 언제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뒤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네,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얼마 되지 않을 텐데 남은 기간 진짜 후회 없이 그런 얘기도 하시죠. 선생님 건강 좀 버리고 한 1, 2주 정도는 미친 듯이 잠도 자지 말고 공부해봐라. 그 건강은 합격하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네, 그때까지 시험 보실 때까지 인생에 중요한 거 별로 없을걸요? 네, 이것 말고 없죠. 네, 이거가 전부니까 이제 그때까지 좀 웬만한 거 아시죠? 건강보다 시험이 우선인 거. 네, 삼성에서 세뱃돈을 주는데. 그니까요. 웬일이야. 절 안 해도 주는데. 절에서 주면 받겠어요. 네. 각 파트 문제 커트라인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응용수리 한 문제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각 과목마다의 과락은 있지만 이게 그 과락을 그 유형의 과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응수 한 개도 안 풀고 자료수만 푼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도형출에 3개 버리고 해요. 네. 붙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건 있죠. 오답 감점. 네. 근데 오늘 오답 감점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오답 감점제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답 감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 아닌가? 찍어서 맞으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다 비워두시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이 보이는데
그러면 좀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한 80% 넘게 풀었으면 찍지 말고 그만큼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찍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80% 넘게 풀었으면 그거 이제 거기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오답 감점이.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찍어도 떨어지고 찍어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냥 찍어서 떨어질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네,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웅님, 수리 자료 해석에서 어렵다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모든 문항을 풀 수 없는데 자료 해석의 경우 풀다 보면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렵다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이게 문제, 뭐 자료만 갖고 판단하는 경우고 뭐 이런 것이 간혹 가다가 자료가 복잡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료하고 난이도에 대한 것은 크게 상관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길을 잃는다는 것이 아마 뭐 쉬워 보이는 보기부터 봤는데 답이 안 나오고 또 5번부터 봤는데 답이 1번까지 가만히 있고 막 이런 경험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주요 선지를 빨리 골라본 연습을 한다거나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거나 그리고 한 끗의 암산 능력을 빨리 키우신다거나 이런 걸 하셔야지 보자마자 어렵다 쉽다라는 기준치를 딱 잡으시는 건 그건 어렵습니다. 또 보다 보면은 선택지 하나를 다 못 끝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딱 보고 그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좀 뭔가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선택지를 보다가 안 풀리는데 다른 거 먼저 볼까? 그러다 보면 아까 보던 선택지를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고 그냥 조급하기만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길을 잃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는 일단 가세요. 맞아요.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이런 문제 내가 오래 걸리는구나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뒤로 빼거나 이런 선택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그 다음이에요. 끝까지 가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요. 네. 하다 말고 네, 맞아요. 이러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료 해석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상태예요. 객관적으로 진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만 연습을 해주시면 자료 해석이 막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느낌은 조금 줄이실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는 어렵던데 이건 지금 굉장히 주관적인 상태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어렵진 않은 상태 그 수준인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를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말씀이 맞긴 한데 혹시 이제 좀 다르게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 있는 문제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어렵다고 했다면은 그럼 난이도 조절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맞아요. 보면은. 네, 지금 수리 자료 해석, GSAT라는 말을 안 하시고 자료 해석이라고만 얘기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GSAT 기준 갖고 얘기되면 난이도가 높은 편은 지금 아닌 게 사실입니다. 이제 자료 해석 그러면 우리 GSAT에서는 자료 해석 과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PSAT는 자료 해석 과목이잖아요. 그 순간 지금 PSAT인가를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네. PSAT 자료 해석을 다운받아서 풀어봤는데 어려웠어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 맞아요. 네, 그건 어려운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거기서도 조금 훈련을 해주셔야 돼. 이게 길이 막힌다고 하는 길을 잃는 경우가 이제 조급한 말 그대로 진짜 마음이 급해지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봉님, 영어 GSAT 문제 출제 비중도 아실까라고 하셨는데 출제 비중이 크게 다르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도 조금 더 쉽다고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출제 비중에 대해서는 이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똑같아요. 나도 모르는 거 남들도 모르고 그냥 일단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막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유형으로 대비를 하시면은 뭐 크게는 문제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재를 공부했는데 영어 GSAT 보니까 너무 달라서 손해봤다 이런 경우는 못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되셨을까요? PSAT로 연습해도 될까요? 아니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는데요. GSAT 지금 시험 난이도는 필세 문제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물론 그거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뭐 논리학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필세로 연습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필세 연습하실 거면 세뱃돈을 국가에서 받으실 텐데 나중에. 그것도 뭐. 그것도 괜찮네. 근데 삼성이 낫지 않나? 차이가 있나? 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석호님 그래서 뭔가 석호님 필세 여기 연결이 GSAT 교재로 연습하시면 지금 딱 적당합니다. 소원 수량 영상하고 그 다음에 맞추리 영상하고 그리고 GSAT 인강이나 가능하신 분들이 현강에서도 직접 만나뵈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질문 없으신? 우리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질문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질문? 사실 저희가 근데 1시간 넘어갈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냥 쑥쑥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는 네. 지금 지쳐가지고 쓰러져 계시고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힘나고 있고요. 네, 왜냐면 GSAT 유형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까라는 걱정도 하면서 맞아요.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의외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네. 또 시간이 됐네요. 어쨌든 GSAT 시험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 남은 기간도 후회 없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능하면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